1418년 8월 10일 오후에 즉위식을 치르고 하루 뒤인 8월 11일 날 즉위교서를 반포한 세종은 곧바로 분주한 일정에 들어갑니다. 가장 먼저 자신에게 왕위를 넘겨준 아버지를 찾아가 임금으로서 첫 인사를 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고위직 인사를 단행합니다. 영의정 한상경, 좌의정 박은, 우의정 이원은 그대로 두고 판소와 참판 일부를 바꿉니다. 모두 아버지인 상왕의 신임이 두터운 신하들이었죠. 그 다음 날은 우의정 이원을 종묘에 보내 자신이 왕위를 넘겨받은 사실을 고하게 합니다. 그 사이 본인은 사정기관이던 사헌부의 주요 직책에 대해 물갈이 인사를 단행합니다. 부모님의 지위를 상왕과 대비로 높이는 의식을 준비할 봉숭도감을 설치합니다. 새 임금의 신변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경호부대를 재편합니다. 명나라에 들여보내 황제에게 나라의 임금이 바뀐 사실을 고하게 할 사람을 지명합니다. 추석날인 8월 15일에는 세자에서 대군으로 강등되어 경기도 광주에 머물던 양녕대군에게 푸짐하게 선물을 보냅니다. 그 외에도 정권 인수에 필요한 여러 일을 숨가쁘게 처리하고 드디어 공식적으로 임금 노릇을 시작합니다. 임금이 되고 엿새 만인 8월 17일 아침에 경복궁 근정전에서 신하들과 첫 대면을 합니다. 의정부의 세정승 그리고 육조의 판소와 참판들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과 간단하게 인사말과 덕담을 나눕니다. 그런 다음에 곧바로 관청별로 돌아가며 주요 현안을 보고하게 합니다. 가장 먼저 사헌부 수장인 대사원 허지가 불합리한 수사적폐를 고치기를 청합니다. 그 내용은 자식이 죄를 짓고 잠적해도 그 부모나 처자를 장기간 옥에 가두고 도망자의 소재를 추궁하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허지가 그런 폐단을 바로잡을 필요성을 아뢰며 임금으로서 용단을 내려주기를 청하니 곧바로 윤화가 내립니다. 세종이 임금이 되어서 처음 출근하던 날 사법개혁에 깃발을 꽂은 것이지요. 조선왕조실록 사이트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사헌부에서 계하기를 임금에게 아뢰기를 이런 뜻이죠. 신들이 간절히 염려하옵는 것은 옥중하루는 마치 1년을 지내는 것 같다 하옵고 또 한 사람이 옥에 갇혀 있으면 온 집안이 그 때문에 근심과 고통을 겪게 된다 합니다. 그러기에 옥이란 성인이 중란하게 다루는 바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반드시 제 몸이 죄악을 범한 사람이라야 부득이 잡아 옥에 가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상도 선산에서 갇혀있는 김제와 함경도 정평에서 갇혀있는 두어는 모두 다 그들이 몸소 죄를 범한 자가 아니었고 다만 그들의 자식이 죄를 범하고 도망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간 곳을 신문하느라고 여러 해 동안 옥에 매여 있으니 참으로 마음 아픈 일입니다. 대저 부모를 생각하고 돌보아 상하고 경계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군자의 행실이거니와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야 어찌 부모를 위해 마음을 쓰겠습니까? 또 그리고 부모로서야 비록 그 자식이 도망가 있는 곳을 분명히 알고 있다 하더라도 부모와 자식의 사이는 천리와 인정의 지극한 정리일 뿐더러 나타나기만 하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니 어찌 차마 고하겠습니까? 이와 같은 사정이므로 비록 오래 옥에 가둬두더라도 일에는 이익이 없을 것이오니 비옵건대 이제부터는 죄를 범하고 도망한 자가 사직에 관계되는 죄를 범한 것이 아니면 그 범죄자의 부모나 처자를 잡아다가 고문하더라도 여러 달이 걸리지 않도록 할 것이요 만일 끝내 범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법률 조문에 의거하여 판결을 내리고 판결문을 작성해 두었다가 뒷날 범인이 나타나면 죄를 판결하도록 하시와 호생의 덕을 넓히시옵소서 하여 임금이 그대로 쫓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다시 보시면 먼저 대사원 허지가 임금에게 옥살이의 어려움과 갇힌 사람의 가족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 정중히 아뢰입니다. 그러더니
유학자들이 그 이름만 들어도 껌뻑 죽는 성인을 들먹이며 구금의 원칙을 꺼냅니다. 유교 나라였던 조선의 대신들이 어떤 일로 임금을 설득할 때 단골로 써먹었던 수법이죠. 허지가 끌어들인 성인은 아득한 옛날의 중국에서 나라를 덕으로 다스려 태평성대를 이뤘다는 요임금과 순임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허지는 속으로 임금이 뛰어난 유학자니까 옛날에 요임금과 순임금도 그렇게 했다라고 하려면 쉽게 공감할 것이라고 믿었겠지요. 임금이 경청자세를 취했다고 판단한 허지는 본론을 꺼냅니다. 그런데 지금 경상도 선산에서 갇혀있는 김제와 함경도 정평에서 갇혀있는 두원은 모두 다 그들이 몸소 죄를 범한 자가 아니었고 다만 그들의 자식이 죄를 범하고 도망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간 곳을 신문하느라고 여러 해 동안 옥에 매여 있으니 참으로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법당국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두 가지 개선책을 제시합니다. 자, 사법당국의 어리석음을 지적한 대목부터 보시면 대저 부모를 생각하고 돌보아 늘 상하고 경계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군자의 행실이거니와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야 어찌 부모를 위해 마음을 쓰겠습니까? 자기 때문에 부모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죄스럽게 생각할 자식 같으면 애초에 악한 행동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고 그 부모를 잡아둔다고 어찌 제 발로 나타나서 자수를 하겠습니까? 이런 뜻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의 입장에서 설령 그 자식이 도망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부모와 자식의 사이는 천리와 인정에 지극한 정리일 뿐더러 자식이 나타나면 죽게 될 것을 뻔히 알면서 어찌 차마 실토를 하겠느냐 이런 말이죠. 사정이 그렇기 때문에 도망자의 부모를 오래 옥에 가둬두더라도 도망친 자가 나타나서 자수를 한다거나 부모가 자식이 숨은 곳을 실토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그 다음 마지막 대목이 이제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비옵건대 앞으로는 죄를 범하고 도망한 자가 사직에 관계되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니면 범죄자의 부모나 처자를 잡아다가 고문하더라도 여러 달이 걸리지 않도록 할 것이요.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도망자의 가족을 절대로 괴롭히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가둬두고 과도하게 괴롭히는 경우만 금지하자는 것이었음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 개선안입니다. 만일 끝내 범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법률 조문에 의거하여 판결을 내리고 판결문을 작성해 두었다가 뒷날에 범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려서 죄를 결판하도록 하시와 호생의 덕을 넓히시옵소서. 호생지덕은 유교 경전인 서경에서 인용한 말이고 그 의미는 마음이 어지러서 살상을 시도하는 임금의 마음, 죽을 목숨을 살려주는 덕, 사형수를 특별 사면에서 살려주는 제왕의 덕 등으로 해석됩니다. 허지가 말을 마치자 임금이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그대로 시행하라 라고 명을 내립니다. 어떻습니까? 상상이 되시나요? 임금이 되어 처음으로 대궐에 나가서 호기심 넘치는 눈빛으로 두 귀를 쫑긋 세우고 노련한 대사관의 말을 진지하게 청취하는 새내기 임금의 긴장된 표정이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비록 줄거리가 짧고 내용도 간단하지만 세종이 대궐에 출근하기 시작한 첫날 대사관의 건의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사법개혁에 닻을 올리는 장면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종실록의 이 기사에서 네 가지 시사점을 짚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죄를 저지르고 도망쳐 숨는 사람이 많았구나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600년 전의 수사관들은 죄인이 달아나면 그 가족을 옥에 가두고 심하게 괴롭혔구나. 그러면서 죄인이 제발로 자수하든지 가족이 죄인의 소재를 실토하기를 기다렸구나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대사관 허지가 인용한 두 경우 외에도 사법기관 종사자들이 자기들 편리한 대로 수사권을 남용한 경우가 흔했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는 앞으로 실록을 계속 읽다가 보면
사법적폐와 사법개혁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접하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종이 임금이 되고 처음 대궐에 나가서 처리한 일들에 대한 강의를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